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과에 근무하는 이해국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암울하고 힘든 시기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현명하게 아이들하고 잘 살아갈까를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아이들과 중독 없이 살아가기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사실 뭐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회 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아이들의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그 전까지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서 온라인 활동들이 과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오던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시대의 온라인은 특히 아이들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아이들의 놀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현실 세계의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놀이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를 사실은 다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밌고 즐거운 것은 당연히 중독이 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디지털 온라인 활동이 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나 당위적으로 어른들의 시각에서 많이 하면 안 좋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발달 그리고 아이들 뇌의 발달, 두뇌 기능의 발달에 근거해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중독을 예방할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의 게임을 잘 못하게 할까? 뭐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이게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더 뭐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모가 너무 열심히 본인이 다 해결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적절히 적당하게 할 것인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변할 수 있는가? 아이가 성격이 너무 소심해. 열심히 부모가 뭘 하면 아이가 갑자기 적극적인 아이로 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변했으면 하는 행동이 정말 변화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게 변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팁이나 기술로 좀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지, 감정, 행동, 그리고 관계. 각각의 말들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근데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요 네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다. 생각, 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뭐 되는 일이 없어. 나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어떤 상황에 대한 본인의 판단, 생각을 우리가 인지라고 하고요.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인지.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인지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감정이 따라오고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긴다면 기분이 좋고 막 의욕이 생긴다면 적극적인 뭔가 행동을 할 것이고 기분이 나쁘다면 화를 낸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지, 감정, 행동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관계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주로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행동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그로 인해서 관계가 이렇게 만약에 뭔가 좋지 않다면 어떤 선입견, 인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계속 뭔가 불편한 감정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바뀐다면 불같이 화가 났던 감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아이들 행동을 보면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다른 아이들 시각에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랬구나 라고도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인데 계속 그런 행동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이 녀석 이거 부모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화가 나 있다면 인지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이 아이의 행동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봐야 되고, 그렇다면 감정이 바뀌고 그러면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행동도 바뀌게 되고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비록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행동이라면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함으로써 아이들과의 소통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럴 때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과 최대한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이해를 하기 위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하고 성인하고 도대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는 계속 20살, 서너 살까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피가 안 말랐다는 말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두뇌가 발달하고 자기가 발달하고 자아가 발달하고 성격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시기가 아이들의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뇌가 다 발달해버린 성인의 시각으로, 그런 경직된 시각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바꾸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 태도에 대해서는 혼을 낼 수 있죠. 하지만 화는 내지 말자. 화를 내게 되면 그래도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뭔가 혼날 행동을 부모로부터 내가 누가 봐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해서 내가 혼날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딱 화를 내버리면 아이들도 알거든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은 했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화를 내네. 엄마 아빠도 뭔가 잘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찌됐건 혼을 내되 화는 내지 말자라고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문제와 본인의 문제가 섞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뭔가 내가 공부든 뭐든 맺힌 게 있어서 과도하게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도 되게 많거든요. 그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 꼭 아이들의 문제인가? 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 문제와 아이의 문제를 섞지 말자. 그리고 병원에 있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까지 가족 관계가 깨져 있을까?
부모는 정말 아이와 소통이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관계가 유지되면 지금 이 아이에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부모의 도움, 부모의 어떤 방향성을 이해하는 때가 온다. 그때 부모가 아이와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고 좀 믿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믿어야 결국 관계가 유지되면 언젠가는 소통할 기회가 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아이들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부모가 잘 사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죠? 내가 현재 잘 살고 내가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아이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디지털 온라인 중독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더니 다른 얘기만 한참 하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사실 이게 돼야 뭔가 부모가 아이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뇌의 발달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이해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할 수 있는 키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인간의 뇌는요, 크게 세 가지 부위로 구성이 됩니다. 생존 중추, 감정 중추, 그다음에 고위 중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생존 중추는 말 그대로 숨을 쉬고 땀을 내게 하고 맥박이 뛰고 혈액이 순환이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그런 기능을 생존 중추가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생존 중추는 언제 발달해야 될까요? 당연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완벽하게 발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숨 쉬고 혈액이 순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존 중추라는 것은 뱃속에서부터 완전히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생존 중추나 어른들의 생존 중추나 똑같이 자율신경, 즉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는 이런 중추입니다. 이런 중추의 특징은 자동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100% 알아서 돌아간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대신 문제는 뭐냐면 감정 중추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감정 중추가 생후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감정 중추는 보통 우리가 15세를 전후해서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15세가 어떻게 보면 사춘기의 중심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시기도 이 시기입니다. 결국은 어른들의 정서, 뭔가 쾌감이라든지 충동성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초기 청소년기, 사춘기 때 결국은 어른하고 동일한 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제2차 성징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완성되는 것도 바로 이 사춘기라고 하고요. 이 사춘기 때의 뇌는 감정 중추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이때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인이 되면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게 결국 15세 때부터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기 시작해서 20에서 25세 때 아주 완성이 되는 게 결국 사람한테만 존재하는 고위중추라는 건데요. 이 고위중추라고 하는 곳에서는 고위인지기능, 즉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에 대해서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결국은 20살이 돼야 완전히 뇌가 다 완성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15세부터 20세 사이에는 감정뇌는 완전히 다 성인 상태처럼 발달이 되었는데 조절을 담당하는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위험을 피하고 미래의 생산을 위해서 현재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 것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을 포함한 고위 이 중추 기능은 이제 20대가 넘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감정의 이 폭발은 어른하고 동일한데 이거를 컨트롤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아직까지 100%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질풍노도일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왜 청소년 아이들 보면 막
한겨울에 운동장에서 반팔만 입고 막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야, 쟤네들 저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이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게 바로 일단 현재 어떤 그 자극에 꽂혀 있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게 사실은 아이들의 이러한 뇌 발달 속에 숨겨진 어떤 사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아주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갈수록 성숙이 되는 겁니다. 성숙이 되는 건데, 그죠? 결국은 20세가 되어서야 완전히 다 성숙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도 다른 그림인데, 예를 보면 13세서부터 16세 사이에 이 빨간색이 커졌다가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13, 14세까지 변연계, 감정뇌가 발달을 하고 나면 이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감정뇌가 발달하고 전두엽이 발달을 해야 되는 이 15세를 전후해서 16, 17세 사이에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두엽이 잘 발달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변연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전적 성향에 의해서 그 발달이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시기에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두엽이 잘 발달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기에 어떤 활동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전두엽 발달이 더디거나 결국은 잘 안 되는 아이들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마시멜로 실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예인데요.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는 거죠. 주고 나서 자, 이 마시멜로를 네가 먹지 않고 5분 동안 잘 참으면 갖다 와서 하나를 더 줄게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걸 참는 거죠. 그걸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아이는 결국 5분을 참습니다. 결국 5분을 참아서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너무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참지? 하고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줘서 2개를 먹게 됩니다. 결국은 5분을 참음으로써 2개라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못 참은 아이는 5분을 참았으면 플러스 1의 보상을 받았을 텐데 하지만 그걸 바로 먹는 선택을 함으로써 기다렸다가 2배로 받는 보상보다는 나는 지금 현재 하나의 보상을 받고 싶어라고 디시전을 내린 거죠. 자, 그러면 이 결정의 이면에는 미래의 이득을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조절하는 기능을 쓰는 아이와 5분 기다리면 플러스 1의 보상을 얻지만 난 그거 싫어. 아니면 난 그거보다 지금 당장의 만족이 훨씬 더 좋아. 5분 뒤에 보상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는 성향이 강했던 거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결국은 미래의 이득과 해로움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전두엽의 능력이라는 거고 이 전두엽의 능력은 아마도 부모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아이들이어도 이 전두엽의 기능이 어려서부터 조금 더 잘 발휘가 되는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아이들은 평균적인 전두엽의 기능보다도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 덜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충동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충동적인 아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소위 이제 ADHD, 어려서부터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좀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전두엽의 어떤 기능이 조금 덜 발달된 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두엽의 기능, 그리고 뭔가 욕구의 기능, 그것을 조절하는 어떤 밸런스, 이 사이에 뭔가 충동적이고 뭔가 중독적이고 현재의 만족을 바로 추구하고자 하는,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어떠한 것들이 중독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결국은 아동 청소년 시기의 뇌 발달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보시면 이제 전두엽의 발달은 프리프론탈 코텍스를 전두엽이라고 하고요. 뇌 대뇌 피질 중에서 조절력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15부터 20살까지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발달을 해서 20세 때 완성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스트리아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건 이제 중뇌 변연계인데요. 이 변연계는 감정을 발달하는 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뇌는 15세를 전후해서 폭발적으로 이미 발달을 다 해버립니다. 그죠? 그 15세가 지나면 이미 다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네 둘이 동시에 비슷하게 뇌가 발달이 된다면 욕구도 상승하는 만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상승하는 만큼, 그 감정에 따른 결과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발달하면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도 하고 조절도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텐데, 그림에서처럼 아이 때는 비슷한데 청소년기에는 이 감정뇌가 이미 더 발달을 해버리고 성인이 되어서야 조절뇌가 다 성숙이 돼서 요 균형이 20세가 돼서 생물학적으로 이 균형이 완성이 되니 결국은 둘 다 발달하지 않았을 때와 둘 다 발달했을 때의 사이인 청소년 시기에는 결국은 전두엽은 덜 발달되고 변연계는 다 발달한, 즉 조절력은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는데 충동에 대한 욕구나 감정을 느끼는 데는 이미 다 발달한, 결국은 감정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기본적으로 강한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이해를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애가 뭐에 꽂히면 아니 뭐 PC방만 갔다 하면 뭐 게임만 한번 핸드폰만 스마트폰만 한번 잡았다 하면 맨날 잠깐 하면서 결국 2시간 3시간이고 도저히 조절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우리 아이여서가 아니라, 애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뇌 발달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그렇다면 이 아이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욕구 충족적 성향이 강한 것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른 방향에서 잘 발산하게 해줄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못하게 할 경우에 결국은 욕구는 더 강해지고 조절하는 힘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가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겠지만 부모의 조절력이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본인의 욕구에만 더 따르게 되는 그런 더 부정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뇌 성숙의 속도가 각 회로가 다른다는 거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뭔가 당장의 만족, 욕구, 충동에 관여하는 변형계는 이미 다 성숙이 되어버렸는데, 이에 반해서 이러한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조절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늦게 성숙이 된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생물학적 기본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청소년기 감정적 불안정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아이들의 뜨거운 뇌 상태를 식힐 수 있는 무언가 쿨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쿨한 것을 이러한 그 욕구들이 술이나 담배나 과도한 게임이나 이렇게 가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정말 안전하면서도 이런 충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그 사회가, 부모가 어떻게 만들어줄까.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이런 불안정한 뇌를 어떻게 덜 중독적이면서도 자기 파괴적이지 않고 뭔가 생산적인 취미나 운동이나 예술이나 문화활동이나 놀이활동으로 잘 유도해 줄 것인가가 결국은 중독 예방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뭐 잘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그 이제부터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한번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겠습니다. 어른들은 돼도 아이들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은 뭐 어른들은 다 하면서 왜 우리만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꼰대라고 욕을 먹기도 하죠. 야, 이 자식들아,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너네들이 왜 벌써부터 그런 걸 하면 되겠니? 라고 우리가 권위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이것이 당연히 어른들은 다 컸기 때문에 되고 너희들은 어린 것들이라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이 15세부터 20세 사이에 최대한 발달을 하는데 이때 이 변연계의 이 욕구가 폭발하는 상태를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이 변연계와 전두엽 사이의 회로가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연구를 보면 14세 이전, 즉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일찍 음주를 시작한 아이들, 그리고 14세 이전 마찬가지 전두엽이 막 발달하는, 최고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일찍 흡연을 시작한 아이들에서 성인가 되었을 때 음주를 시작했다면 심한 알코올 의존, 흡연을 시작했다면 심한 니코틴 의존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알코올, 니코틴 독성 의존 모델이라는 거 있는데요.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15세를 전후로 해서 담배나 니코틴, 알코올 같은 중독성이 강한 어떤 물질을 섭취할 경우에 결국 변연계로부터 과도하게 전두엽으로 가는 회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두엽의 발달 자체가 지연되고 상당 기간 동안 멈춰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런 결국은 뭐냐면 이 시기에 전두엽이 20세까지 잘 발달을 해야 전두엽과 변연계의 발달이 균형을 맞아서 중독이 되든 안 되든 이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20세가 됐는데도 마치 청소년 시기의 뇌처럼 변연계만 발달되어 있고 전두엽이 제대로 성인의 수준까지 발달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시기에 담배나 술을 접하게 될 텐데 똑같이 담배나 술을 접했을 경우에 그런 보상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더 심한 알코올 의존, 더 심한 니코틴 의존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이러한 그 20세 초기 성인기의 중독성이 14, 15세 때 중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그대로 마찬가지로 14, 15세 때 인터넷을 오락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19세 때 음주 흡연의 위험성이 높아지더라. 결국은 실제로 어떤 물질이 뇌에 들어와서 과하게 노출되었을 때 전두엽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독성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물질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과도하게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만으로도 변연계가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의 발달을 저해하더라. 그러니 14, 15세 때 과하게 재미 용도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 아이들의 뇌를 보니 실제로 19세, 20세가 되었을 때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더디더라 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의 충동성은 변연계 발달과 전두엽의 발달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이 차이는 19세, 20세가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전두엽이 열심히 발달을 하고 변연계는 발달을 멈춤으로써 20세 때 두 기능 사이의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쁨 추구 활동, 과도한 즉각적 만족 추구 활동을 이 충동적인 시기에 지속하게 됨으로써 이 전두엽의 발달이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20세, 25세 사이가 되어도 아직까지 전두엽의 발달 상태가 변연계의 발달보다 뒤처져 있는 상태. 마찬가지. 20세가 되어도 마치 10대처럼 계속 충동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도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전두엽의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마시멜로 실험 설명해드렸듯이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ADHD적 성향이 많은, 충동성이 많고 주의가 좀 여기 산만하고 떨어지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아이들도요, 치료를 잘하면 좀 더디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늦은 나이가 되면 ADHD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보통 사람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충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노출되기가 쉽고, 게임에 노출될 경우에는 이것이 더 뒤로 밀려서 일반적인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인이 되면서 그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ADHD적 성향으로 인해서 청소년 시기에 게임에 과하게 노출이 되면 성인이 되어도 성인 ADHD 같은 상태로 계속 남아 있어서 직업이라든지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군대라든지 사회에 적응의 어려움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어렸을 때는 뭐 게임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지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아이가 원래도 좀 충동성이 많은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그냥 단순히 놀이로 조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과하게 한다라든지 하면, 이거는 정말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연구를 보면 이게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정상 아이들에 비해서 그 뇌의 부피가 줄어든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그 전두엽 부위에 이제 부피가 감소되어 있는 것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들은 말씀드렸듯이 담배나 술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중독이 될까요? 1950년대에 밀러와 올스라는 캐나다의 뇌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쥐의 머리에 돌아가면서 가는 전류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전극을 꽂고, 쥐가 스스로 그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레버를 가지게 했더니, 특정 부위에 전기 전류 자극 침이 꽂혀 있을 때 대부분의 다른 부위에서는 마치 쥐가 감전이 된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특정 어떤 한 부위에 전기 침이 꽂혀 있을 때 계속 그 레버를 더 누르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 케이지의 이 쥐 우리의 반대쪽에 그 서양쥐가 좋아한다는 그 치즈를 잔뜩 넣어두는데도 그걸 먹다가도 여기를 와서 계속 두드리다가 결국은 굶어서 죽을 정도로 이 자극에 완전히 꽂혀 있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뇌의 특정 부위에 자극이 되면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서 내적 보상, 즉 기쁨이 주어지는, 예를 들면 5분 참았더니 마시멜로 하나 더 보상을 얻게 되는 것처럼, 특정 뇌 부위가 자극이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기쁨을 느껴주는 그런 행동이 유발이 되더라. 즉 음식이나 물이나 양, 그죠? 음식을 먹을 때도 이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물을 마실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고, 엄마 아빠가 자식을 안아줄 때도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 결국 이러한 생존에 필요한, 그죠? 이러한 보상이 분비가 되는데,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술을 먹었을 때,
담배를 피웠을 때, 게임을 할 때, 인터넷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도 이러한 보상이 주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기쁨이나 쾌감 등 좋은 결과를 유발하는 행동은 계속 반복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은 기쁨이나 쾌감이나 돈, 명예, 사랑 등 받고 싶고 받으면 좋은 그 무엇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 보상이라는 거는요, 당연히 어떤 내적인 생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용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구두를 닦으면 결국 용돈은 보상이고요, 구두를 닦는 행동은 강화됩니다. 그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일종의 그 강화와 보상을 이용한 건데요. 공부 자체는 그렇게 재밌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보상은 괴로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담배를 피워서 도파민이 분비됨으로써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도 있고요. 또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도 바로 보상회로와 중독 행동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활동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부모가 꿈이라도 아이가 뭔가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하나하나 아주 민감하게 잘 반응하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줄 때,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런 칭찬받기 위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정반대로 아이가 자그마한 실수를 했는데도 조금 잘했을 때 칭찬을 인색하지만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계속 혼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 앞에서는 혼나는 게 무서워서 괴로움을 피해서 혼날 만한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결국 부모가 없을 때는 그 혼났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서 더 혼날 수 있는, 당장에 만추구하는 여러 가지 중독적 행동을 더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양육을 받고 하는 그런 행동들도 도파민을 분비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서 한 2살까지는요, 애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이게 다죠. 그래야 합니다. 결국은 뭐냐? 그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즉각적인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중독적 행동을 하는 것과 아이가 생존하는 전략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태어난 지 1~2살 된 아이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참아야 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마 생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의식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은 생존 중추만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죠? 일부의 감각 중추와 결국은 당장 아주 원초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명확하게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라면서 얘가 3살, 4살, 5살이 됐는데 계속 먹고 싸기만 하면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없죠. 오히려 음식도 몸에 좋은 거를 부모가 챙겨주는 걸 먹어야 하고, 힘들지만 일어서서 걸어야 하고, 화장대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되고, 그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 막 마음대로 했을 때는 부모로부터 혼나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과 생존 내지는 성취의 일치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당장에 좋지만 나중에 나한테 해로운 활동, 중독적인 활동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하지만 또는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나중에 내가 크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활동 사이에 적절하게 균형과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에게 원하는 행동은 대부분 직접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원할 때 그 행동이 정말로 자주 일어나려면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 보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용돈을 주고 이런 것처럼 생리적인 인위적인 보상을 함께 제공해 줌으로써 그냥 당위적으로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장은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는구나라고 아이가 그 행동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부정적 감정이 많아질수록 이 아이의 감정뇌는 특히 괴로운 상태, 아주 좀 긴장된 상태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뇌 상태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화내거나 혼낼수록 부정적 감정이 더 축적이 되면서 점차로 부모가 원하지 않는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충동적이고 중독적인 행동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농담처럼 써놓긴 했지만 결국 아이들은 기분이 좋으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죠? 결국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내가 칭찬을 받고 뭔가 인정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 감정내 상태가 편안해지면, 그죠? 조금은 다른 창의적이고 뭔가 내가 너무 막 괴로워서 당장 이거를 해소해야 될 욕구 자체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감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 이것도 한번 해볼까? 내일이 시험이네? 일주일 뒤가 시험이네? 지금 공부도 한번 해볼까? 운동을 한번 해볼까? 이런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더 좋은 활동들을 아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요. 어렸을 때는 모든 걸 다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고 다 마련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성장하면서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죠. 양적으로는 그 관계의 양은 줄어들어야 하고 하지만 질적인 수준은 높아져야 합니다. 아이가 할 것과 내가 할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잘 분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이와 아이들이 부모가 서로 상대방이 해야 될 것들을 간섭하고 섞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도망가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게임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자녀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요. 자, 보세요. 싸움은 싸움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면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권위로서 혼내는 게 아니라 1대1 싸움으로 변질이 되게 되죠. 그럼 싸우게 되면 결국은 싸움의 법칙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아이와 부모가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도망가거나 죽은 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국은 부모를 밀치게 되고 때론 외래에서 보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내가 키운 아이고 어떻게 자란 아이인데 부모를 때렸다고 막 이렇게 오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전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전투가 발생을 하면 승자, 패자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전투 중에 발생한 싸움은 그렇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한 달을 보낸다면 근데 한 달 사이에 한 번의 전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투에서 서로 막 엄청 치고받았어요. 말로, 몸으로. 서로 좌절하겠죠.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99%대 1%. 그렇지 않은 시간이 99%였죠. 그러면 싸우지 않던 시간이 그게 진실이다. 결국은 전투 중에 발생한 싸움은 전투 과정에 발생한 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녀와의 몸싸움도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아이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기본적으로 흥분이나 쾌감이나 자극적인 거고 노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들은요. 기본적으로 미래 만족을 추구하죠. 결국은 현재 만족과 미래 만족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것은 부모의 인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가 어느 정도의 현재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게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아이에게 기대되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보상을 줌으로써 아이가 어떤 생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런 미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연계가 완전히 완성하기 전인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런 현재 만족과 미래 만족을 밸런싱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중학생이 돼서 이미
감정내가 다 완성이 돼서 어른과 비슷한 정도 수준일 때 그때부터 조절하자라는 것은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서부터도 계획을 세우고 뭔가 충동적인 것과 미래를 위해 참아야 되는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 만족을 위해서 현재 만족을 적절하게 짝짓는 그러한 것들을 필요합니다. 결국 뭐냐면 100을 포기하고 하고 마이너스 100을 주지 말라는 거냐면 너 게임 하지 말고 공부해. 이거는 뭐냐면요. 게임이 주는 건 100이고 공부가 주는 건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마이너스 100입니다. 미래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500, 1000이라고 부모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죠? 그러면 100을 50으로 마이너스 100을 마이너스 50으로 이런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아이의 뇌를 아이의 감정뇌를 무엇을 통해서 기쁘게 할 것이냐. 그죠? 자극적인 것에 자극적인 기쁨 추구, 현재 만족적인 기쁨 추구 활동으로 아이를 몰고 갈 것이냐. 뭔가 미래 만족을 위해서 현재 만족을 일부 부모가 주어지면서 미래 만족으로 아이들을 잘 유도해 나갈 것이냐는 부모한테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예컨대 게임이 주는 쾌감은 너무 크기 때문에 공부라는 마이너스 100으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100을 대신할 수 있는 10짜리 10개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양한 루틴의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의 감정뇌, 쾌락 추구적 활동들이 다양하게 덜 중독적이고 생산적인 것들로 잘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노력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가족과의 유대 관계도 기쁨을 줄 수 있고 음식, 음악, 종교, 친구, 봉사, 운동, 동호회, 새로운 취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게임이나 다른 중독성 물질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이미 나의 감정뇌가, 기쁨뇌가 충분히 만족되고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결국 부모의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원칙, 혼내되 화는 내지 말 것, 내 문제와 아이의 문제를 섞지 말 것,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부와 부모가 잘 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남녀노소 모두 다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데 조금 많이 하는 것도 중독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도대체 얼마나 해야 중독이냐? 얼마나 많이 하면 중독이냐는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1.5시간 내지 2시간 매일 한다는 전제하에 특히 이제 중학생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저희가 쭉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매일 1.5에서 이 2시간 정도 이상 하는 친구들에서 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하루에 5일 이상 하는 친구들에서 어떤 게임 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물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중고등학생 누구나 다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뭐 좀 많이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뭐 최근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게임 이용장애라고 해서 뭐 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임을 과하게 사용하는 패턴이 심하게 나타날 때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 기준을 소개를 해드려도 요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중독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 기준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고 중단해야 될 때 중단하고 이걸 함으로써 분명히 내가 손해를 준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계속 그런 스마트폰을 함으로써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번번이 계속 못하게 될 때 결국 조절을 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조절하고자 하면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중독의 위험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활동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우선시되는 뭐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컨대 매일 밤 2시, 3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하면서 계속 식사나 잠에 방해가 될 정도로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해서 어깨나 목 등이 정말로 아픕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마트폰을 너무 길 가다가 또 해서 아차 사고 같은 게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누가 봐도 명확하게 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심지어 더 많이 사용할 때 우리가 이거를 좀 중독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많이 할 경우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중독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사실 과거에는요, 약물 중독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마약 중독, 물질 중독이 가장 위험한 중독이었습니다. 그런 물질 중독 중에서 이제 마약 중독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담배라든지 술 같은 경우에도 다 우리가 흡입을 하거나 피웠을 경우에 이 알코올이나 니코틴이 뇌의 보상회로에 작용해서 도파민 분비하기 때문에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드코어 마약, 히로뽕 같은 막 갱스터가 연상되는 그런 마약만 마약이 아니고요. 예컨대 뭐 프로포폴 같은 아주 간단한 시술을 할 때 쓰는 마취 진정제라든지, 그다음에 오피오이드, 펜타닐 같은 그런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 같은 진통제라든지, 졸피뎀 같은 수면제라든지, 그리고 뭐 식욕 억제제라든지 이런 의사가 처방하는 의료용 마약류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3명당 1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하게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방 중독성 의약품에 대한 중독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디지털 미디어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를 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술적 감흥을 얻기 위해서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미를 위해서 합니다. 사실 재미라는 보상을 주는 활동들은요, 무엇이든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빠른 시간에 고도의 그 자극적인 기쁨을 주는 활동일수록 사실은 훨씬 더 중독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 게임 중에서도 1인칭 슈팅 게임이라든지 오랫동안 길게 하는 게임이라보다는 5분, 10분 안에 결판이 나는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안에 어떤 확률형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도박성, 사행성을 넣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포르노도 마찬가지죠. 포르노와 가짜로 성적 자극을 과하게 유발한다든지, 요즘은 또 게임 안에서도 다양한 그런 선정적 도구들을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뭔가 자극적이고 디지털 미디어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강하고 아주 자극적인 보상을 시시때때로 계속 제공해주는 그러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일수록 그것이 포르노든 게임이든 뭐 사행성이든지 간에 훨씬 더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찌됐건, 그리고 이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요.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최근에 어떤 중독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요즘 사실은 도박도요, 어떻게 보면 이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경륜장, 뭐 경마장, 내지는 뭐 강원랜드 이런 데의 접근성은 떨어진 반면 온라인 불법 도박과 같이 디지털 미디어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 도박들은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디지털 미디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즘 들어서 행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2025년부터 적용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표준질병 분류기구에도 등재가 돼서 어찌됐건 이런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그런 어찌됐건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산업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독의 문제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문제의 핵심에 이런 디지털 미디어 온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불행해서 중독이 되고 중독이 돼서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활동, 그런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좀 재미와 기쁨, 건강한 재미와 기쁨을 잘 쉽게 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나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과에 근무하는 이해국이었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